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대학가에서는 기피 대상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제가 오래 산 사람으로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을 다 살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는 사실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주인공이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3번이나 할애해 주셨는데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 역사고 또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역사인데 그거를 대학 강의식으로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주요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 끝에 제가 잡은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30년 또는 30-40년 동안에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온 정치적인 용어가 민주주의죠. 목마르게 민주주의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뛴 사람들도 있었고 기대를 걸었던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민주주의의 투사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힘을 길러서 크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볼 때 아주 모범적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듯하게 촛불 시위를 통한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걸 2년 전에 했죠.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민주주의라는 말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 신문이나 언론 같은 거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 여러분이 못 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된 셈인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달성이 돼서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거의 용도 폐기된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자체가 그건 나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외면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지는 가능성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함정들이 있고 잘못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정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좀 생각했습니다. 전 정치 이론가도 아니고 역사학자일 뿐이고 특히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실패한 역사를 가진 러시아 역사 전공자지만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게 그렇게 3시간을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어 왔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번에는 주로 우리 역사상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 또는 이상 같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참 짓밟혔고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거를 좀 한번 또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 시간에는 좀 사건별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겪어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한번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한 50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해서 조금 더
보완할 기회를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게 결국은 인류가 이제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 공동체 삶을 운영하는 한 방법으로 고안해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죠. 사실 이 지구에서 이제 인류가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그렇게 퍼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갖 지혜와 힘을 모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창한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도 이 사람들은 있는 지혜를 다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이 뜻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나 다 있는 현상이에요. 다만 이것이 이제 이 개념화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말로 불리고 또 그것이 기록에 남고 하는 데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 제일 오래된 걸로 우리가 이 책에서 늘 배우는 거는 고대 아테네에서 이 민주주의가 이 실천이 되고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 대표자를 내세우고 하는 거는 거의 인간 본능, 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어디서나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democracy라고 하는 데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 일반 사람들, 이 대중을 구성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권력, 클래스, 이 일반 사람들이 마치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간단한 무슨 이 정의랄까, 이제 그런 데서 나오죠. 처음 어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아테네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데는 지형상 이제 조그마한 도시 공동체들을 구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협조하고 그런 살았는데, 그런 데서도 아테네에서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제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발달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 경쟁자인 스파르타 같은 데는 왕의 권위가 훨씬 더 강했었고 이런 걸 우리가 기록으로 알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그건 민주주의뿐 아니라 모든 정치 제도나 사상 체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모든 구성원이 모두 독자적으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이게 오시겠지만, 어떤 사회에서나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상의를 통해서 발견해내면서 간다, 그런 얘기인데,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불행히도 그것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였습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노예들의 이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 전쟁 포로로 잡혔다든가 또 그 밖에 죄를 지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하층 노예 계급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가 않고 이 자유인들의 소유물 같이 이렇게 취급되는 가운데, 그 자유인들 사이에서 발달한 것이 민주주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그 차원은 넘어선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안정된 어떤 그 삶을 구축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명해낸 것이 그 이 민주주의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장치들인데 뭐 자세하게 얘기할 틈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바로 자유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사회였고, 이 절대 다수의 어떤 그 노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제도였다. 그건 엄청난 큰 한계죠. 그 아테네식의 그 이 민주주의라는, 거기에 이제 고도로 발달된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이 서로 견제하는 기구들을 많이 만들고, 이 도편 주방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이 표결을 해서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정치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인의 신분을 잃고 하는 그런 식의 견제 장치도 있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멸망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 제도들이 많이 변하죠.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바로 자기들이 공동체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그 지도자가 이끌어서 그걸 따라서 가야만 되고, 그 당시에 중요한 말하자면 적대 세력은 우선 자연하고 대면해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이제 적대 이웃들 하고 이제 싸워서 살아남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인물들이 무슨 선거 방법을 안 해서도 동하지 않고라도 서로 간에 벌써 실력이 증명되면 하는 거야. 가령 이 비적대가 계속 침략을 하는데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무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지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 사회에서 최고 귀족 계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군사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결국은 그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해서 결국 중세 시대가 되면 이 사회가 신분제 사회가 되죠. 역할에 따라 가지고 권력이 자연스럽게 차등 있게 이제 배분되는 그런 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할 만큼, 나는 능력이 뭐 농사짓고 하는 것밖에 뭐 다른 게 없다, 또는 조금 벗어나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무슨 공인으로서 특수한 산물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고, 무사 집단 출신들이 결국 귀족, 영주 등으로서 이제 큰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그 제도로 가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뭐 영주, 봉건주의, 영주 제도 뭐 이렇게 하고, 이 봉건주의 하면은 결국 신분이 고착된, 역할에 따라서 신분이 고착된 그런 그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사회든지 그 이 역할에 따라서 그 권력이 자연스럽게 그 나뉘어지고 하는 현상은 있는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통, 무슨 뭐 이익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되고, 이제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죠. 즉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또 전쟁에서 죽고 이런 그 또 자연재해를 당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포용해서 인간에게 이제 그 이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일찍부터 이제 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그 이 세력이지만,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정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독교라도 그 로마 교회하고는 달리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그 영적인 차원에 국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교회 땅, 심지어는 성직자까지도 이 세속 군주의 관할하에 다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같이 따로 어떤 독립된 그 권력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영적인 차원의 걸로만 국한을 시켜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이 예배를 하는 걸 보면은 내 죄를 사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3시간을 서서 이 예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이 마음을 비우는 거, 그 모든 고뇌를 감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82년에 그 강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그 이 소래를 가서 그 교회를 쭉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흘을 그 이 하루에 2번씩 그 이제 방문객이니까 그 특히 그때 종교를 박해할 때지만 일부러 그 이 평화 캠페인의 목적으로 그 제3세계 성직자들 동원해서 소련이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몇 개 모범 교회라고 이제 전시용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 간 건데 강 목사님께서 이제 사흘인가 지내시더니 이게 불교지 기독교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실제 그런 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비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없애서 그런 식의 걸 해서 하기니까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그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그 말이 그 러시아 종교 같은데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악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보다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 감내할 수 없는 상처를 소화하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 데서는 민주주의 같은 거는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 자유인들의 그 힘에 대한 어떤 것도 신뢰가 전제가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그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상반된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게 돼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인간이 소중하고 인간은 그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그 전제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하는 그 2가지가 근본적으로 사실 상치될 수 있는 그 2가지 명제죠. 그러나 이것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평등의 2 전제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상호 보완적이고 반드시 둘이 서로를 필요로 한 거나 그 비슷한 그런 이 관계가 있어요. 이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이 다 이제 이 봉건 제도식의 이제 이 신분이 고착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중심으로 왕정 체제가 발달하는 시기가 대체로 이제 한 14세기, 15세기 소위 근대 서양의 근대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이런 그 시기로 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을 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 사람들이 순응을 하면서 그게 그래도 가장 그 평화적인 이 존재 양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절대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력이다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자기들이 시행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민주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소위 절대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이제 횡행을 하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는 항상 예외라는 건 있고 이제 대체 큰 줄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에서 소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지혜를 모아서 조금씩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은 커다란 그 전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하는 그런 충격을 거치면서 그 제도가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제 이 기점의 하나로 늘 얘기되는 게 1215년 이제 영국에서 소위 마그나 카르타라고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왔던 시기를 이제 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의 결국 역사적인 사례였을 뿐인데 그 당시 이제 봉건 시대에서 영국, 프랑스 뭐 이것이 그 지금과 같은 국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땅을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이 프랑스 왕이 영국의 영토도 자기 거라고 주장도 하고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은 마저 왕이 소유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 제후들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할 때인데 결국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추대되어 있지만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 권신들의 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의 그 이 영토를 지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영국의 그 대 귀족 그 무사 계급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이 돈을 마련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언권, 그 이권 이런 것이 그 공정하지가 못하다. 이거를 우리 말을 듣고 결국 우리가 기여하는 것만큼 우리한테도 언권을 주고 하지 않으면은 이건 못하겠다 하고 이제 왕하고 그 귀족들 대귀족들 그 거기에는 이제 이 교회까지 사실은 영국 교회까지 포함이 되죠. 이제 이 서로 팽팽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왕이 열세에 놓여서 그럼 좋다. 결국 몇 가지 합의를 하는데 이제 기여하는 것만큼 그 언권을 주고 이 귀족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같은 사람들의 이제 이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괜히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 이 반역자가 돼서 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뭐 이런 일이 없다든가 이런 이제 기본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으로 알 수 있는 생각하는 이런 그 몇 가지 그 권리 그리고 이 싸우다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갔을 때 그 자녀들의 그 권한을 그 보호해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에 그 이 몇 가지 조항에 합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마그나 카르타라는 건데 그게 물론 그대로 준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기여하고 참여하는 것만큼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게 명문화됐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그나 카르타는 게 이제 그 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뭐 없어졌다 또 다시 보완이 되고 뭐 여러 차례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민주주의의 기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권익을 보완. 그리고 그건 물론 그 귀족하고 왕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잊고 있는 거는 이 봉건 사회 그 신분사제 사회에서도 각 그 신분과 신분 간에 또는 영주와 그 영주의 그 땅을 가는 농민들 간에 대체로 다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명문화된 경우도 있고 그냥 불문율로 관행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냥 소출에 무슨 반을 낸다든가 뭐 영주의 아들이 결혼할 적에는 뭘 바친다든가 그런 협약들이 있고 그 협약들을 준수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때는 그냥 가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깨고 또 어떤 그 이 사태가 발생해서 그 유지가 안 될 적에 이제 다시 한번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하죠. 그러면서 실제 많은 전쟁 갈등이 있고 나서 이제 16세기 이후에 가서 이제 소위 왕권 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에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아직까지도 그 이 전 영역이 400몇 개의 조그만 독립적인 이제 개체로 나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점점 안정이 되기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유럽의 그 이 부가 갑자기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항행술이 발달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동남아로도 진출하고 하면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령 노예 신분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갈아서 얼만큼 이제 노역으로 봉사를 하는데 지주의 입장에서 그 사람 땅을 갈게 하는 것보다는 지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이 지대에 해당되는 것을 바치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기회가 많아가지고 정말 거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 변혁이 일어나 기회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고착된 신분제도라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그 유명한 그 이 혁명, 영국 혁명이 두 번이나 17세기에 일어나요. 물론 이제 형식으로는 왕조, 왕실 사이의 이 갈등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되지만 사실 밑에서 그런 그 사회 변혁의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첫 번째 그 이 영국 혁명에서는 왕이 처형 당하면서 그 소위 권리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서 권리 뭐 장전이니 권리 청원이니 등등 해서 이 왕을 시해하고 이제 쿠데타로 크로멜 같은 이제 사람이 또 독재자로 등장을 했다. 다시 소위 여러분이 듣는 무슨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는 그렇게 피를 흘리지 말고 이제 그 이 왕실 교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언권을 민쪽에서 장악한다. 근데 여기도 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주변에서 직접 국정에 참여할 정도로 이 부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그 국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집단을 형성이 되면 하면서 왕이 자의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게 한다 하는 걸 견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츰차츰 그 제도가 정착을 하면서 자연히 이론적으로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바람직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들어보시는 뭐 이 홉스라고 하는 인물, 또 존 락크라는 인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론가로서 그 이 정치 제도 문제를 다루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자기 경험의 포로예요. 이제 경험을 초월해서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기의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을 초월해서 좀 더 넓고 깊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나 대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기본은 거의가 다 자기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홉스 같은 사람은 직접 영국의 왕이 처형당하고 하는 그 심각한 그 내란 시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가장 중심적인 이 관심사는 사람들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뛰었을 때, 마치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서 서로 살상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이랬을 적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그러려면은 강력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이 합의를 통해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게 하고 그 보호 밑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후에 소위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그 안정된 시기에 공인으로서 큰 활동을 하던 그 존 락크의 경우는 이제 그런 무정부 상태의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중앙 권력이 횡포를 하지 않게 견제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관점이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의 경우는 이제 정말 소위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이제 몇 가지 또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런 데서 서양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생명의 존중.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공동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연장선으로서 재산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어내면은 그건 내 인신의 연장같이 생각이 되니까 하나의 그 보호막으로서. 그래서 법에서 가령 체벌 대신에 벌금을 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옛날에는
눈 대 눈 뭐 하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력을 이제 보호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생긴데 그 중에 이제 그 생명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의 연장선으로 이게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물론 대전제는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로크의 경우도.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 주체가 이 월권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그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항거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있다. 이런 것이 이론으로 나오지만 그게 다 현실하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이 영국 사회에서 이 공동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 그 세금을 내고 군사력을 동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정치 세력이 돼서 소위 그 지금의 양당 체제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왕 쪽에 이롭게 모든 걸 해석하는 그런 시각하고 조금 더 다른 쪽을 더 의식하는 소위 토리와 휘그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큰 그 정당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국정이 운영되는 그런 그 체제가 이제 17세기 초 정도는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토도 정비돼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에 통합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그 국가로 인식이 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일 모범적인 형태로 영국의 의회가 아직까지는 또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는 왕정 체제로서 한때는 그 영국을 능가하고 전 유럽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세력이었지만은 차츰차츰 그 구제도라고 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맞지를 않게 되죠. 이 왕하고 왕을 에워싼 소위 이 무사 집단 출신의 그 귀족들 그리고 이제 법법 귀족이라는 사람은 국가가 이제 비대해지면서 국가 관리 기능을 위해서 이제 관료 뭐 이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두 개 귀족 계급의 두 갈래를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수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노역이나 그 중한 그 세금 같은 데서 면제되고 자기는 역할을 다른 데서 한다는 정당성이 있지만은 점점 소위 제3신분에 속하는 절대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감각들이 생기고 있을 때 바로 영국의 이런 사례가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계몽사상가라고 하는 뭐 볼테르나 뭐 디데로나 이런 이 사람들,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상당히 의식하고 그 당시는 프랑스에게 영국이 맞으면 선진국으로서 모범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인간과 이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게 1789년에 나오게 되죠. 처음으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게 왕의 영토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고 프랑스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그리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 성명서로 나오는 거죠. 영국의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 권리장전이니 등 또 인신보호령이니 해서 존중돼야 할 권리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귀족 또는 이 상당한 정도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거기에 포용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으면서 이제 그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됐지만 프랑스 경우는 이제 혁명을 통해서 전체에게 이것이 해당된다. 하면 신분의 구분이 없이 그것이 이제 이념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개념.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거기에 금방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뜻대로 뭐 벽돌을 부시고 새 집을 짓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상당한 착오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그 현혹된 사람들이 한 게, 역사는 이게 유기체 같아서 뿌리가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차츰차츰 변화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고 희생이 발생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겠다고,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오만이 빚어지는 그런 환상인데, 이제 그 이상에 너무 그 경도된 사람들은 마냥 이론만 있으면 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폭력 대치를 통해서 보다도 먼저 이제 결국은 팔라먼트라는 팔라먼트가 아니라 이제 그 삼부회의, 신분회의를 소집을 했다가 결국 다수인 제3신분이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하면서 국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이제 거기에서 그 인권 선언이라는 게 나오지만, 그거를 시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이제 엄청난 폭력 대치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유럽 전체하고의 전쟁까지 가고, 그런 그 폭력 시기가 있고, 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 주창자고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단두대에서 이 교수형을 당하는 걸로 일단 이제 혁명이 진정이 되고, 이런 이제 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한번 천명된 건 하나의 이상으로서 그것이 이제 이 전 세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죠. 우선 이 약소민족들의 경우는 민족 자결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고 뭐고 이 지도자를 하나 내세워서 외세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 쟁취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큰 전제 조건이다. 뭐 우리의 경우도 이제 그 비슷한 걸 경험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데 대한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떤 위협이 가장 큰 거로 생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위협이 안에서 오는 무슨 폭력이나 그런 것보다 더하다, 또는 전염병이 창궐 할 적에는 누군가 그거에 대한 그 구제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국적이고 민족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잘못된 뭘 해서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소수민족을 지목해서 저 사람들이 뭐 우물에 독약을 넣어서 그랬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또 민족주의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속에서 그 한 갈래로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결국 19세기 중葉까지도 가장 그 정치 제도의 발달사에서 앞서갔던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민주주의 자체, 즉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민주주의보다는 절대 권력이 횡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 생명권 같은 것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참여보다도 그것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관심사고, 이제 그 시기를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자유주의를 위한 투쟁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우선 보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고 참여고가 되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최저한선의 경제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니까, 뭐 신세계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각기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걸 위해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는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의 갈림점이 뭐냐, 19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그것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그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래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국회, 영국 같은데 국회가 합의하는 이 법 또는 선례에 따라서 무관하게 무고한 사람들의 뭐 생명을 뺏는다든가 재산을 침해한다는 건 이건 법으로 처단한다. 그는 이 민주주의 제도 그 참여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제 그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법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해도 그걸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법이 있는데도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또 폭력 한거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이 영국의 경우 차츰차츰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즉 그 이 파라먼트의 선거 이 영국의 제도는 이제 3부로 결정이 되죠. 이제 상원, 하원 그리고 왕, 국왕. 지금까지도 그게 이 존속이네요. 우리가 보통 양원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 입헌군주의 존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 개의 이 축이 맞아 평형을 이루어서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영국의 그 이 정치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이 상원 의원은 그 본래부터 귀족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 맞으면 아버지한테서 아들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 조건이 있죠. 만약 아이들이 많은데 어떡하냐? 단일 상속제라는 것이 일찍부터 발달해요. 그 자식들 여러 가운데 모두가 다 뭐 마운트바튼 백작이 된다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현실.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평민같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상원이라는 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이라고 하는 건 지역 안배로서 이제 이 지역 대표들을 선출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가령 거기 귀족 상원의원 귀족이 그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선거구 할 것 같으면은 그 상원의원의 말하자면 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자유선거라는 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더 유권자들을 확대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거쳐서 영국에서 모두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받는 것은 20세기 초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이 그 투표권을 가지고 또 그 피선거권은 물론 더 제약이 되고 있고 하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민주주의의 요체는 그게 아니고 개개인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가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 영국의 이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된다 하는 그 이론도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 정치고 그래서 그 명예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그 개념인데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지만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목적으로 그 권력이 악용된다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시행 과정을 거쳐서 하고 또 여성이나 이 미성년자들은 뭐 당연히 배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그 여성들이 한꺼번에 참정권을 얻은 나라들은 별로 많지 않고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아요. 남자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 32년에 선거법 개혁이 있었고 67년에 있었고 또 1910년에 있고 차츰차츰 해서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범위가 넓어지고 이 마지막까지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들은 2배의 참정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지혜나 그런 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도가 그냥 무식하게 아무거나 자기 생계 유지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아주 그 실리적인 계산에서 그런 그 제도 같은 것도 있었고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동등하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우는 바로 혁명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주창이 됐다가 그게 또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됐다.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또 다시 공화국이 되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은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제 그 소위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맹렬하게 일어나서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한 가운데서 그 결과로 이제 투표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피선거권까지 이제 하고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가 아마 1970년대 여성의 참정권이 완전히 확보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함으로써 여성의 참정권이 남성하고 똑같이 갑자기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의 그 선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에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이룩된 것이고 이 프랑스의 경우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한 것은 1870년대 독일에게 패망을 하고 나서 그때도 다시 또 왕정을 복구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제3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출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화국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과정을 보면은 이 혁명 지도자 그 로베스피에르 처형당하고 나서는 군사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린 이제 나폴레옹 그 시대가 옵니다. 이 프랑스에서 국민 개념이 나온 건 그냥 선언문으로 한 것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나라를 지키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한다. 국민 개병제가 프랑스 혁명 동안에 나와요. 옛날엔 군사 지도자들이 이 직업적인 군인들을 또는 용병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방어하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 군대가 그러면서 그게 기세가 충천해서 프랑스의 그 혁명 이 세력이 그 유럽 전체까지 막 퍼져나가는 그런 기세가 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도 아닌 코르시카 출신의 사람이 혁혁한 이 무공을 세워서 결국은 제일 총통이 됐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민주주의가 과열이 되면은 거꾸로 또 이런 식의 것이 일어나고 이제 나폴레옹을 외국 군대가 이제 퇴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유명한 그 1812년 그 러시아 침략에서 나폴레옹 기세가 꺾이죠. 그러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다시 이제 왕정이 복구가 되는데 왕정이 복구가 되지만은 혁명 이전의 프랑스 왕조하고는 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그 인권 선언에 나온 그 기본권이지 그 제도적인 걸 많이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권 그 선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이 사회적인 처우의 차별은 그 공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용인된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대통령이라든가 군대를 총괄하는 총수 같은 사람이 유사시에 일이 터지면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달려가서 공익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제 배려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평등이 아니고 공익 전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래야만 또 그 안에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이권이 보장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그 혁명의 와중에도 거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고 왕정이 1815년에 있을 때 차이가 프랑스의 왕의 이 칭호가 달라져요. 그 전에는 프랑스 왕은 로아 드라 프랑스, 프랑스 땅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로아 데 프랑세, 프랑스인들의 왕.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왕. 아직 영국 같은 그런 그 입헌군주제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민의 개념, 그러니까 삶의 주인으로서 그 개념이 들어갔고, 그 전까지 절대 왕정 체제에선 땅을 지배하고 거기에 땅에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마치 백성이었던 건데 이제는 이 국민, 시민이 된 거죠. 그런 식의 차츰차츰 이제 변화를 거치면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프랑스는 또 1830년 48년 혁명을 거치고 이 독일의 침략을 받고 그런 이 과정을 겪어서 제3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80년, 90년을 지나서야 프랑스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공화국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 역사라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됐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받겠어요. 강의 초반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조금 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 최근에? 뭐 가령 무슨 어저께 뭐 조국이라는 사람 청문회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 공직자의 그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근한 걸로 이 이해상충의 개념 같은 거, 가령 새로 법무장관이 되는 사람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됐을 적에 공정한 마음으로 장관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이 검찰하고 관계가 벌써 얽혀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상황이 벌써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개념 하나 작은 거지만은 그런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건 세 번째 세션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미국도 그 민주주의 하면서 선거하고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예. 다수결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그 문제도 그 18세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게 과연 최선이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그 다수라고 general will하고 majority라고 하는 거 한데, 결국은 가령 이런 걸 상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수의 의견이 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삶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하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같이 합해서 전체를 하면 그게 이제 제일 좋다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이 골간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에서 살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가령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해서 한 학기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아이가 더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뭐 한지를 다 잘 알게 되니까 그런 데서 자유롭게 선거를 하면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학의 총장 선출제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직선제를 하면 좋다 하는데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누가 총장이 돼야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서로 잘 모르거든요. 특히 무슨 자연과학 의과대학 교수 같은 사람도 수는 많지만은 정말 잠잘 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서울대학교 총장에 적합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몰표를 던졌을 경우에 가장 적격자가 뽑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전수 의견, 다수 의견하고에는 차이가 있을다 하는 경고가 많이 나왔어요. 가령 어디서 이제 쓰나미가 닥쳐오는 걸 높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일반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하고 있다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었으면 다 몰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런 장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도 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 그 정신,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내가 그 우민주의 해체인데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건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려고 미루지만 지금 생각이 났었는데 그 이 조국이라는 그 인물의 경우에 그 무슨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 같은 걸 가지고도 공직자가 되면은 그건 이 위탁을 하게 돼 있고 못하게, 그거는 공직자가 당연히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영향력을 가지게 되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도 하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법조항을 보면 주식은 안 된다 했지만 사모펀드가 안 된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해도 좋다. 이거는 법 지식을 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을 하는 거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이 제도에는 항상 이 허점이 있게 마련해. 그럼 그거를 걸러내는 그 양심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지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그 따지는 게 있어야만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기계적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 자체가 이 서로를 잘 알고 선출할 때 하고 다수가 매스컴의 선동에 따라서 누가 근사하고 뭐 어쩌고 뭐 잘생겼으니까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거죠. 예. 또 예.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되고 짧은 지식으로 민주주의 제도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각각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해석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좋아서 해보니까 부임속 어떤 현상이 자꾸만 생겨나서 격차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거꾸로 사회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양쪽의 사회주의 제도가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많이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 해답을 성경 책에서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책을 보면은 민주주의식으로 자유롭게 살때 자기가 버는 10분의 1은 11조로 해서 사회에다가 내놓으라고, 그거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나눠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아주 접합을 잘 시킨 가장 합리적인 사회제도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건 굉장히 그 타당성이 있는 그 이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고 그 완벽할 수가 없고 그 시대에 그 사회의 그 여건에 그 이 맞는 그런 그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동안 그 반공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냥 동의어로 쓰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이끌린가 하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게 지금 엄청난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그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달하는 과정하고 혁명을 통해서 이 혁명 소위 엘리트에 의해서 아마 좀 부과되는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가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이제 하나의 이 전형적인 예고, 그런 거에 추종하는 세력이, 그건 뭐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성에 반하는 건데, 이 사회주의 이상이 민주주의의 연장선으로 시행되는 거는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좀 더 큰 기능을 해가지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 정도 그 성공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사회주의가 그런 민주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루터교예요.
루터교 국가로서 그 개개인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고 하는 게 강하게 발달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개인의 도덕성, 책임의식 이런 거 건전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그런 위에서 사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게 돼야지 그 개인주의가 건전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되면 그건 결국은 나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모두 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건 없고 거기에 배 있는 정신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다 실패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고 이제 생각난 게 말씀인데 이 유명한 세계적인 이 문학고장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에서 한참 이 혁명운동 일어날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혁명을 한다고 그분은 도덕혁명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분 정치제도로서의 이 민주주의는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니까 생산성이 발달하고 뭐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이게 톨스토이는 뭘 걱정을 했는가 하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상 인간을 부패시킨다. 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고 남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관철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유혹이 권력에는 깃들여 있게 마련인데 차라리 군주제도 정도면은 그 군주나 그 언저리 사람만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데 민주주의가 되면 권력을 조금씩 다 나눠주니까 모두가 다 그 권력을 악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사회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경고를 했어요. 굉장히 경청할 만한 그런 이 대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논의지만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속성, 누구든지 자기가 가능하면은 남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있는데 그거를 저항하려면 그거는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 이성적인 뭐 지혜라든가 이게 배합이 돼야 되지 그게 없이 그냥 권력만 나오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독교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마크스주의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만 근본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한쪽은 미움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또 예. 저는 옛날에 책을 읽다가 미국의 헌법의 국부 중에 한 분이 존 스미스라는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헌법이나 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는 경고를 한 걸로 제가 이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라는 사회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도덕이나 종교적인 일에 많이 떠나가 있는 그런 국가를 봤을 때 거기에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게 현실이라면 그 대안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고 있는 현상입니다. 불행하게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경제에서 빠른 속도로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만큼 빠르게 우리가 또 그렇게 쇠락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가 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경고했던 도덕적 부패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만연하게 됐죠.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 민주주의의 이제 근간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소수의 집단에서 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금권 선거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을 직접 알고 하니까 선전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줘서 추대를 할 때 그것이 그 대의제도의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 같은 게 오랜 경륜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적을 쭉 따져보면 이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근거에서 하는데 이 난데없이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뭐 하니까 뭐 한다. 여기에 그냥 해서 투표를 하면 그걸 어떻게 속을 알고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대중민주주의가 되니까 그 선거 자금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래서 뭐 정당 정치니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지원금을 하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미국에도 그런 그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도 내가 그 뉴욕타임스에 누가 그 기고한 걸 읽었는데 부패에도 그 이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지 않느냐. 모든 걸 다 부패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트럼프식으로 이 돈이 많고도 엄청나게 그 부패를 한 그런 그 이 정치인은 있는가 하면은 초년의 정치인이 결국은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이 큰 돈을 낸 사람 자연히 알게 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자기가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의식을 하고 거기다 이제 주목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롭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 심리상 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이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고안을 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동급으로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 근데 그런 구분이 없어지면은 그 뭐 제도 또 전체가 또 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수명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한 것으로는 결국은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식 이런 뭐 교회 공동체라든가 무슨 이 생활 공동체 그런 데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다시 동원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하게 얘기할 때가 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강의 얘기를 미리 다 해버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급속하게 일고요. 네.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주의적인 거 이런 거가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각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개인주의적인 경험이 있었죠. 뭐 조금 앞서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쭉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뭐 또 기회가 오겠죠. 뭐 이거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건전한 개인주의가 발달해야만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다 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그 소신입니다. 이제 핀란드에서 제가 이제 대사를 지내면서 좀 이 실감을 한 게 정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핀란드에서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토론하고 질문도 해봤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 그 핀란드의 그 삶의 조건이 아주 악조건이죠. 추운 데서 그 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지금도 어떤 그 길을 북쪽에 가면은 뭐 3시간을 달려도 자동차 한 번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 몇백 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직면하면서 자연에서 살아남는 데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적으로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게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또 루터교가 거기에 들어갔고 상호작용을 해서 그 정직이 바탕이 되는 그런 그 이 문화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개개인이 자기 책임, 자기의 그 자립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이 민주적인 정당 정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적으로 그 공동체를 관리하는 그게 발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잘 질질 끌려가니까 일종의 독재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동양 사상이 말이죠. 좀 형이상학적이라 그럴까? 좀 기본 가치 이런 데 집착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는 타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동양이라는 건 이제 한중인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사회에서는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 이 타협이라는 게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아트랄까, 그 이 기술로서 그 이 발달한 건 이제 영국이 이제 제일 거기서 이제 이 앞서가는데, 그건 뭐 제가 다음 시간 강의에 이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인간이 결국은 그 어떤 공통된 인간관, 세계관, 우주관 같은 그 가치관을 어느 정도 공유해야지 어떤 정치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전통 같은 것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간이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인간 의지하고 연결을 해서 제도를 싹 바꾸고 무슨 이 무기적인 뭐 빌딩을 새로 짓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서양의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이론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동양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방법 가운데는 소위 성선설, 성악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니까 법이나 그 강제력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이 길을 들여야지 그게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하는 쪽에 있고, 육아 사사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양심, 뭐 수치심 이런 거에다 호소를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야만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된다. 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 하면 그 최고의 찬사였고, 사실 법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이제 접근 방법이 그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서양의 경우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혁명이니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 이 홉슨이 존 럭크니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아무튼 그대로 놔두면은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으니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그걸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길을 들여가지고 불문율처럼 인간이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해서 인간이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인간이면 알아서 할 거다 하는 그거에다 이제 오래 호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고매한 인격체들은 누가 뭘 하잖아,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군자 같은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철면피 같이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하면서 좋은 구호를 내면서 뒤에서 다른 짓 하는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하고 제도하고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간은 이 가변적인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하고 또 제도적으로 해서 사람은 서로 협동하고 사는 것이 싸우고 뭐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거를 체득을 해서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길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선설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동안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라 하더라도 이웃 나라 일본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를 줄기차게 길들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이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하고 인간성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정치 제도만은 안 되고 교육, 도덕, 종교 이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 이 어떤 정치 제도도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정치 지형에서는 자유주의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서로 상치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사상적으로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 계몽 사상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성을 발동시켜 가지고 자기 환경을 개조해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거든요. 그거의 이제 극단적인 예가 이제 공산주의 뭐 혁명 같은 건데. 그것이 사실은 이 뿌리가 잘못된 거죠. 기독교 사상같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근본으로 해서 정말 차등이 없고 서로 억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맞음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평등 사회를 만든다 하는 거 그건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개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아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차이가 발생되는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저희가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이게 상충되는 개념.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답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민주주의하고 그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된 거는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다 공산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체제는 전부 자기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한다. 민주주의를 다 내세웁니다. 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국가들 치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구별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하고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은 근본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복리를 증진하는 기회평등 뭐 이런 거를 골간으로 하는 거가 민주주의니까 그 형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에서부터 뭐 대의민주주의 거기에 무슨 이제 의회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견제 장치도 이제 뭐 삼권 분립이라는 게 기본이지만은 이제 뭐 국가에 따라서 어떤 쪽이 너무 크게 파괴적으로 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거 견제하는 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서양 거를 그냥 직접 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건 한국적이라 안 그러더라도 한국적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공통된 이상을 가지고 이제 지향할 때도 결국 자기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서 민주주의에 대한 또는 이상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에 민감하게 대처를 어떤 쪽에는 좌측에서 위협이 올 수도 있고 좀 대중의 횡포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단일 권력이 횡포를 하는 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그걸 떠나서 외세의 위협이 더 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게 처신이 달라지는데 기본 원리는 결국은 흔히 이제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기억하시는 게 이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온 건데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결국 근원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전체다. 전체 국민이 주인 of the people. 거기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권의 이 원천이다 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운영된 효과 결실이 결국 그 사람들 for the people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하는 거에서
이 참여민주주의니 뭐니 이렇게 할 적에 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진다 할 적에 가령 연령 제한을 두는 게 미성수가 한테 투표권을 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나이만 많다고 해가지고 그 이 성숙한 판단력을 또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 권리를 확산하고 하는 그런 걸 한 나라들이 제일 그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소위 정치 선진국으로서 인간의 자유가 가장 그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 절대 다수가 군주국가예요. 입헌군주제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화란, 뭐 영국 그 우습지 않아요? 생각하면 미국은 이제 예외적으로 그 공화국이지만은 그런 것도 그 생각하고 실제로 제도적인 거 그러니까 어회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특히 그리고 사실 무슨 주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는 좋은 거지만 자유주의하게 되면 벌써 거기서 이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어부터 바이블 이 종교개혁자 존 윌리의 성경에 그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나서 그 표지에서 그 글귀를 링컨 대통령이 한글 알고 있고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게 하나님의 정치를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바이블 자유민주주의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한 미국식 민주주의 어느 부분에서 종교개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고 예배와 성교를 보장받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제도를 만들어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를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교,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인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이웃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성경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렇게 삶으로 이어졌을 때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뭐 다 옳은 말씀이죠. 그 개인의 삶을 그 관리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게 이제 큰 그 정치 제도하고 연결해서 이제 실천으로 제대로 옮겨지면은 그 민주주의가 사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지만 그 기본 정신은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 사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될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혁명운동이 그 자가당착이 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출발점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하다 보면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 성서의 가르침 같은 거를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자꾸 거기 비춰서 다시 반성을 하면 그런 그 교조주의에 빠져들 그 위험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공동체 지금도 그 문명을 외면을 하고 그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색 종교 집단 뭐 카나다에도 미국에도 있고 뭐 자동차도 안 쓰고 뭐 이 심지어는 단추도 안 끼고 사는 그런 그 이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나라가 그런 자유로운 삶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 이 민주주의 또는 그 이 공산주의 이름으로 획일화시키는 그런 그 이게 생기면 그런 식의 신앙 공동체 같은 것도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나라를 견주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스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다른 나라에 이런 방법을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참 실례를 하나 보여주시면 실제적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온다고 왔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정책을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저 실례라는 거는 너무도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핀란드의 그 예를 들면 거기야말로 이 민주주의하고 그 사회주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배합이 돼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민족주의적인 이게 다 잘 어우러진 이 정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전혀 없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핀란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스웨덴의 한 변경 지역이었고 핀란드를 구성한 종족은 스칸디나비아 다른 나라 같은 바이킹들이 아니에요. 이 종교고 언어로 우랄 알타이 계통에 속하는 종족이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일부로서 스웨덴이 강국이 때 이제 구박받는 마지막 등한 시에는 변경 지역이었다. 19세기 초에 이 러시아가 강해지니까 러시아가 그 땅을 스웨덴에서 뺏어서 러시아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거기에 항거를 하지 않고 이거를 스웨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을 하고 러시아의 테두리를 안에서 다소곳이 살면서 그 대신 러시아 사람들하고 바게인을 해서 스웨덴 치하에서 누렸던 자치권을 보호를 해달라. 러시아는 핀란드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100년 동안에 핀란드는 러시아 사람들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본권을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치에서는 러시아의 뜻을 어기고 뭐 하지는 않고 다소곳이 살면서 자기네 자치 공동체로서의 여러 가지를 발달시키고 하는 회복기를 이용했습니다. 거기 이제 대조를 이룬 게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옛날에 러시아보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가 되니까 안 된다. 러시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불끈불끈 2번 일어났다 완전히 지워졌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도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힘으로 대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테두리를 이용을 해서 민족적인 상징 모든 걸 기르고 이렇게 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혁명으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흔들리니까 그때 이제 발끈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연히 독일이라든가 이쪽 서방 국가 쪽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쪽을 모범으로 해서 살다가 2차 대전 때는 처음에 독일 쪽에 서서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종족주의라고 하는 거며 뭐 여러 가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전쟁에서 탈퇴하고 나왔지만 러시아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지 되고 이 영토도 카렐리아라고 비옥한 지방을 뺏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해방 후 처지보다도 더 비참은 비참했습니다. 굶어 죽고 외국으로 사람들을 수출해서 허드렛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러는 사이에서 사회민주당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는데 핀란드는 우습게 독립하기 전에 여성한테 참정권을 준 유일한 나라예요. 1906년에. 자기들이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여성 인력까지 충분하게 활용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살면서 이제 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개념들을 마저 복지 정책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도 보면은 가령 헬싱키의 이제 교통 체계를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본주의 경쟁 원리하고 이 사회복지 개념하고를 아주 잘 배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만은 어떤 회사를 국가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 경쟁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커미션을 주고 그 대신 국고가 보존해서 이 요금 같은 거는 싸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관리들이 아주 정직하니까 절대로 이 공금을
이 자기 돈만큼 아끼지 않고 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회가 잘 되려면 예산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공직 사회가 부패되어 있는 사회는 복지 예산이 늘면 그만큼 국민한테 손실이 또 커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쓰는 이런 거였어요. 핀란드는 봐서 그런 거에서 그 정직성이 기초가 되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무슨 사회주의 이거를 도식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회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 이러면서 이제 서브시디를 주고 이 양쪽의 시스템을 잘 배합을 하고 그런 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구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지만 권위에 대한 어떤 존중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내가 대사로 있을 때 무슨 국회 개원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관저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노인 손님이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노인들 차를 태워가지고 또 모시고 오고 또 이 전직 무슨 대통령이나 뭐 이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같이 쫙 나와 있고 정당이 다르더라도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 가족 공동체나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것 같은 것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산이 돼서 국민이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하고 뭐 다 그리고 이 만네하임가라고 지금 헬싱키 중심가의 이름이 만네하임이라는 인물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짜르 시대 때의 근위대의 일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 이 패망한 전 종주국의 황제를 모시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혁명 할 때 이제 핀란드 애국자로서 이자에 가담을 하고 군인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군의 원수를 지내고 대통령 잠깐 지내. 그 사람이 지금 민족 지도자로 뭘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그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해서 그 레닌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도 그 사람도 또 그 이 완전히 저 무슨 반역자로 하지를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그 이 훌륭한 또 역할을 그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품고 그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력이 소모가 되지 않고 전체가 같이 가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뭐 말보다 더 앞서가고.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던 소위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게 막스주의라는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혁명 없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사 관저하고 저 대사관을 해주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8주 휴가가 있어요. 그럼 한 2주씩은 지중해 연안에서 햇볕 쬐이면서 휴가를 하고 오고 뭐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 사람 봉급들은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세금이 50% 정도 되거든. 근데 그게 공직사회가 정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그 컨센서스가 사회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흥미진진하게 오늘은 예고편 비슷하고 활동적인 걸 기초적인 걸 알려주셨는데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우리나라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 진전이 될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예. 다음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그 정치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뭐 몇 가지 문제 같은 것도 좀 지적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현안 문제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있었던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박수